이년들 돈이 2천만 원이야. 돈이 없으면 한 번씩 몸으로 갚아야지. 부모들이 안 갚아주니까 스스로 몸써서 갚아야지, 안 그래? 늙은 년 어디 숨어 있어? 니네 사범 어딨냐고? 나와? 사채업자 이장우가 검도장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검도 사범인 정숙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이창우는 조직원에게 지시했죠. 휘발유 가져와. 이 검도장을 다 태워버릴 거야. 특전사 출신의 검도 사범 정숙은 사채업자와 어쩌다가 엮이게 된 걸까요? 수십 년의 나이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정숙은 사채업자 이창우를 무릎 꿇리게 만들고야 마는데요.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 깊숙한 곳,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정심 검도장이라 적힌 글씨마저 희미해져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죠. 2층 건물의 1층 전체를 차지한 이 검도장은 한때 동네 아이들로 북적였지만 이제는 텅 빈 채로 쓸쓸함만 가득했습니다. 김정숙은 45년 전 이 자리에 검도장을 열었습니다. 그때 20살이던 정숙은 이제 65이 되었죠. 세월이 흘러 주름이 늘고 허리가 굽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게 도복을 입고 매일 검도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정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검도장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나무 마루를 정성스럽게 닦고 벽에 걸린 죽도들을 하나씩 점검했죠. 하지만 정작 수업을 받으러 오는 제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숙을 그저 늙은 여자 검도 선생님 정도로만 여겼거든요. 요즘 애들은 컴퓨터 게임만 하지 검도 같은 건 배우려 하지 않는다니까. 근처 정육점 사장이 지나가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래도 김 사범님은 대단하네. 이 나이에도 저렇게 검도장 지키고 있으니 말야. 정숙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었죠. 하지만 가끔씩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마지막 제자마저 집으로 돌아간 후 정숙은 검도장 위층에 있는 자신의 작은 거처로 올라갔습니다. 원룸만 한 공간에는 생필품만 간소하게 놓여 있었죠. 낡은 텔레비전 옆에는 먼지가 쌓인 비디오 테이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중 하나를 꺼내 비디오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었죠. 20살 정숙이 특수부대 훈련장에서 사격 훈련을 받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정확한 자세로 표적을 향해 총을 겨누는 모습, 백발백중, 명중시키는 실력이 화면 속에 생생했습니다. 난 한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검도장 월세 걱정이나 하고 있네. 화면 속 젊은 정숙은 당당했습니다.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고 상관들로부터 인정받는 특수요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일주일째 제자들이 나타나지 않아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평소 성실했던 정수와 민지가 갑자기 연락을 끊은 것이 이상했죠. 다른 제자들에게 수소문해 보니 둘이 특정 노래방에 자주 출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숙은 그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허름한 건물 2층. 노래방 복도에서 정수와 민지를 발견했을 때 정숙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죠. 정수는 멍하니 벽에 기대 앉아 있었고 민지는 울음을 삼키며 떨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불법 도박 사이트 에이스벳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정수는 친구들의 꿰매 넘어가 처음엔 10,000원, 50,000원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큰 돈을 걸게 됐죠. 민지 역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정수는 결국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민지도 수백만 원의 빚에 시달렸죠. 두 아이 모두 부모가 이혼한 후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한탕주의에 빠져든 것이었죠. 사채 조직은 그런 아이들의 약점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몸으로 갚으라는 협박이 시작됐죠. 민지는 노래방 접대 알바를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검도장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사채업자 이창우였죠.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그는 언뜻 보면 점잖은 사업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차가운 악의가 서려 있었죠. 이창우는 정숙 앞에서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2년들 돈이 2천만 원이야. 돈이 없으면 한 번씩 몸으로 갚아야지. 부모들이 안 갚아주니까 스스로 몸 써서 갚아야지, 안 그래? 정숙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듯 했습니다. 이창우는 계속해서 비열한 말들을 늘어놨습니다. 아이들을 상품 취급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그의 모습에 정숙의 주먹이 서서히 쥐어졌습니다. 나중에 정수와 민지가 찾아왔을 때 두 아이는 울면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죠. 조직의 압박은 날로 거세져 갔고 아이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마치 어머니처럼 돌보던 제자들이 그런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그 순간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나서기로 말이죠. 밤이 깊어질수록 정숙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집안의 벽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가방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죠. 30년간 먼지만 쌓인 채 봉인되어 있던 그 가방엔 정숙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자 특수작전에서 사용하던 저격 소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죠. 방탄복과 야간 투시, 고글, 작전용 식별 카메라까지. 정숙은 하나하나 꺼내며 조용히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을 분해하고 기름을 발라가며 점검하는 정숙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마치 어제 마지막 작전을 마친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방탄복의 벨크로 소리, 고글의 전원을 켜는 작은 버튼음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장비 점검을 마친 정숙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전역증과 작전 수첩을 꺼내 잠시 바라봤죠. 전역증에는 김정숙 하사라는 계급과 함께 모범 군인이라는 표창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전 수첩엔 성공한 임무들의 기록이 빼곡했고요. 정숙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투는 끝났지만 전쟁은 아직이다. 그리고 이어서 덧붙였죠. 총을 내려놓은 건 내가 아니라 나라였다. 그 말 속엔 30년간 묻어두었던 자부심과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인의 정체성이 다시 살아난 것이었죠. 이튿날부터 정숙은 검도장 문을 일찍 닫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에겐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수업을 축소한다고 했죠. 실제로는 사채업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정찰 작전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창우와 그의 조직원들이 자주 출몰하는 장소들을 하나씩 체크해 나갔습니다. 노래방, 당구장, 유흥업소. 그들의 일정과 동선을 꼼꼼히 기록했죠. 정숙은 마치 적진을 정찰하는 특수요원처럼 신중하고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검도 사범이었지만 밤이 되면 전직 특수부대원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표적을 추적하고 관찰하는 일이 다시 시작된 것이었죠. 정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허름한 검도장의 늙은 사범이 아니었죠. 며칠간의 정찰 끝에 정숙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채 조직이 매일 밤 허름한 창고에서 오프라인 도박장을 열고 있다는 것이었죠. 정수와 민지 같은 아이들이 바로 그곳에서 빚의 늪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완전 무장을 하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작전복에 야간 투시 고글을 착용했죠. 30년 전 특수부대 시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손에는 저격 소총이 들려 있었고
허리엔 열화상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창고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배수관을 타고 조용히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숙의 몸놀림은 여전히 민첩했죠. 6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말입니다. 옥상에 도착한 정숙은 저격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창고 창문 너머로 내부가 훤히 보였습니다. 화투와 포커, 불법 스포츠 도박이 한창이었죠. 젊은이들이 흥분한 채로 돈을 걸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열화상 카메라로 무장한 조직원 3명을 정확히 식별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입구 근처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을 관리하는 남자, 세 번째는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였죠. 정숙은 스코프를 조준하며 차분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정숙의 실력은 여전했습니다. 첫 번째 총성과 함께 입구의 남자 손목이 관통당했죠. 비명과 함께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총성이 울리자 현금 관리자의 무릎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왁자지껄하던 도박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갑자기 2명이 총에 맞아 쓰러지자 도박꾼들은 공포에 휩싸였죠. 비명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우르르 창고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남자는 창고 안 깊숙한 곳으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열화상 카메라엔 그의 위치가 정확히 포착됐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자 남자는 외부적이 갔는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에 의해 세 번째 총성과 함께 그 역시 어깨를 관통당하며 쓰러졌습니다. 정숙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도망도 저항도 못하게 만들었을 뿐이었죠. 손목과 무릎, 어깨를 정밀하게 노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수부대 저격수의 실력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뉴스에서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기자는 창고 총격 사건을 저격 테러로 규정하며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전했죠. 하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진전은 회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창우는 즉시 조직원들을 풀어 정수와 민지를 더욱 압박하기 시작했죠. 요즘 원한을 살 만한 일은 정숙에게만 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가 검도장으로 뛰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죠. 조직원들이 정숙의 행방을 묻으며 폭행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민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숙을 내놓지 않으면 정말 시골 섬 다방으로 팔아버리겠다고 했어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범님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죽일지도 모른다고 협박했어요. 정숙은 경찰에 신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완강히 반대했죠. 이미 사는 집까지 노출된 상황에서 신고하면 더 큰 보복이 올 것이라며 두려워했습니다. 사범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수가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저희 때문에 사범님까지 위험해지는 건 정말 죄송해요.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키운 제자들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는 없었죠.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작전 일지 음성 파일이 녹음된 테이프였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젊은 시절 정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작전 실패로 후임 하나를 잃었습니다. 제가 방심한 탓입니다. 테이프 속 정숙의 목소리는 오열하고 있었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죽게 해서는 안 돼요. 정숙은 말없이 저격 소총에 손을 얹었습니다. 30년 전 그 아픈 기억이 되살아났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누구도 안 죽게 하겠다. 정숙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청소년 도박을 뿌리 뽑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정수나 민지 같은 아이들이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며칠간 치밀한 조사를 통해 청소년 도박 유입 루트를 파악했습니다. PC방에서 시작해 노래방으로 그리고 룸살롱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연결고리였죠. 첫 번째 타겟은 PC방 사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청소년들에게 도박 사이트를 직접 추천하며 수수료를 받아온 악질이었죠. 정숙은 PC방 건물 맞은편 옥상에 저격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밤 11시 사장이 가게 문을 잠그고 나오는 순간을 노렸죠. 첫 번째 총성과 함께 PC방 사장의 무릎이 파열됐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그를 보며 정숙은 스코프를 내려놓았죠. 치명상을 살짝 빗나가게 맞춘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에는 노래방 운영자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이 남자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도박 빚을 성매매로 갚게 하는 중간 역할을 했죠. 정숙은 노래방 뒷골목에서 그가 담배를 피우러 나오는 시간을 노렸습니다. 두 번째 총성이 울렸고 노래방 운영자의 손가락이 관통당했습니다. 그는 고통에 울부짖으며 바닥에 쓰러졌죠. 정숙은 이번에도 정확히 비치명적인 부위를 노렸습니다. 마지막은 룸살롱 실장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이 여자는 미성년 여학생들을 룸살롱으로 끌어들이는 최종 단계 역할을 했죠. 정숙은 룸살롱 주차장에서 그녀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총성과 함께 룸살롱 실장의 어깨가 골절됐습니다. 그녀 역시 고통에 몸부림치며 쓰러졌죠. 정숙은 이번에도 의도적으로 치명상을 피해 정확한 부위만 노렸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세 명은 겁에 질렸습니다. PC방 사장은 당장 가게 문을 닫아버렸고 노래방 운영자도 마찬가지였죠. 룸살롱 실장 역시 업소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갑자기 도박 사이트의 신규 유입이 끊기자 이창우는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숙의 소행임을 깨달았죠. 분노한 이창우는 조직원 5명을 데리고 검도장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검도장에서는 몇 명의 제자들이 평소와 같이 훈련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이창우와 조직원들이 들어왔죠. 아이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원들이 검도장을 어지럽히며 제자들을 위협하는 동안 이창우는 소문난 여자 킬러가 자신을 노린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어서 당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죠. 직접 나서서 정숙과 마주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늙은 년 어디 숨어 있어? 니네 사범 어딨냐고. 나와. 이창우가 검도장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이창우는 조직원에게 지시했죠. 휘발유 가져와. 이 검도장을 다 태워버릴 거야. 조직원이 휘발유 통을 들고 검도장 곳곳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 구석으로 몰렸죠. 가솔린 냄새가 검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수가 안 나오면 이 애들 다 죽는다. 이창우가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정숙이 검도장 뒤쪽 문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에는 저격 소총이 들려 있었고 얼굴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죠. 애들한테 손대지 마라. 정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창우는 비웃으며 가장 가까이 있던 중학생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목에 들이댔죠. 총 내려놔. 안 그러면 이 애부터 죽여버린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벌벌 떨며 상황을 지켜봤죠. 말 안 들으면 정말 찌른다. 이창우가 칼끝을 아이 목에 더 바짝 댔습니다. 정숙은 저격 소총을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조준경을 통해 이창우를 정확히 노렸죠. 아이를 찌르려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창우가 칼을 휘둘러 아이를 찌르려 하는 바로 그 타이밍에 정숙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첫 번째 총성과 함께 이창우의 손목이 관통당했죠.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으악! 이창우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두 번째 총성이 울렸고 이창우의 허벅지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정숙은 총을 내리며 이창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난 늙은 여자가 아니야.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넌 좀 나한테 혼나야겠어.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몰래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었죠. 경찰들이 검도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겁에 질렸던 아이들은 정숙을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죠. 한 달 후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창우는 현행범으로 구속되어 실형 8년을 선고받았죠. 사체 조직 전원도 마찬가지로 구속됐습니다. 정숙이 틈틈이 모았던 액션캠 영상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집행유예를 피할 수 없었고 모두 실형을 살게 되었죠. 정수와 민지를 포함해 피해를 입은 청소년 13명은 마침내 협박과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 복학해 학업에 열중하거나 도박 중독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 피해 학생들이 검도장을 찾아왔습니다. 정수와 민지가 앞장서서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죠. 아이들은 정숙 앞에 일렬로 서서 깊이 인사했습니다. 사범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사범님까지 위험하게 만들어서 죄송했어요. 민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씩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숙은 묵묵히 그 말들을 들었죠. 아이들의 맑아진 눈빛을 보니 모든 것이 보람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한바탕 다녀간 후 검도장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정숙은 홀로 남아 죽도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죠. 30년간 지켜온 이 공간에서의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정숙은 자신의 이름표가 붙은 은장 총기 케이스를 들고 검도장을 나섰습니다. 강가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확고했죠. 30년 전 묻었던 과거를 다시 묻을 시간이었습니다. 강둑에서 조용히 땅을 파고 케이스를 묻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총을 내려놓는 것이었죠. 더 이상 필요 없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며 말입니다. 그때 한 청소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사범님, 그 사람들 왜 안 죽였어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거든. 살게 하고 뉘우치게 만드는 게 죽이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도 말이야. 정숙은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덧붙였죠. 이 나이에도 내가 지킬 게 남아있다는 게 다행이지. 강물이 흘러가는 소리만이 고요한 저녁을 채웠습니다.